안녕하세요. 부자근육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령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사건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태 동안 제목을 경매 쉽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섹션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쉬운 부분들만 얘기하다 보니 어려운 걸 한번 얘기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중간에 잠깐 어려운 물건 하나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조금 어려운 거 없나요? 하고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예, 네, 사건 하나 가져오셨더라고요. 가져왔습니다. 네네. 예, 오늘 사건의 특징은 네. 우리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게 주거용 건물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아파트나 또는 주거용 네. 오피스텔, 뭐 빌라. 그런데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같은 이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뭐 기초 지식이 없이도 아무나 입찰할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또 쉽게 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파트든 빌라든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잘못 분석하고 들어가면은 제일 큰 위험성이 임차인이 있을 때 그 네. 임차 보증금을 몽땅 인수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이 지금 그런 사건인가요? 예, 이건 몽땅 100%를 다 인수해서 경매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알아야 이런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경매 잘못하면 망한다. 이런 그렇죠. 주제로 한번 이 사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매 얼마든지 쉽고 수익도 낼 수 있지만 또 너무 쉽게 접근하시다 보면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 사건 번호 주시겠어요? 예,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상당히 이 표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네네.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얼마나 오래됐길래? 2007 타경. 네. 예, 저보다도 오래된 애네요. 저는 네. 2009년도에 경매를 시작했으니까요. 15036. 네.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예, 네네네. 거기 있네요. 네. 자, 오피스텔 하면은 뭐 권리 분석도 뭐 어려울 것이 없고 대부분 가치 분석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들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혹은 좀 일반인들이 많이 하시는 물건이긴 하죠. 죄송해요. 강남구 역삼동 735-11 신일 유토빌 역삼역 근처에 있는 예, 애군요. 오피스텔 이제 공급 면적으로는 18평형.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거의 50대 50 혹은 뭐 60대 40 정도 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전용 면적 10평. 네. 거의 60평, 50%뭐 요 정도에 들어가는 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부분은 대지권에서 잘 6.47로 있고, 그 다음에 건물 부분, 네, 전용 면적도 제대로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 물건은 100%가 넘게 낙찰이 됐었네요. 예. 그리고 2007년도에. 실제 입찰도 4명이 했어요. 그러네요. 예, 100%가 넘는 상태에서. 네네네. 예. 자, 그러면은 꽤 괜찮던 물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이제 너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시세 조사를 뭐 해도 의미가 없어서 예.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보통 경매를 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혹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임차인 분석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임차인 분석 부분에서 이게 말 그대로 문제가 된 건가요? 예, 그렇죠. 이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그럼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예, 하면 서울 지역 될까요?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진대요. 네네. 워낙 이제 임차 보증금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전신고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네. 전세권 등기까지 해주라 이렇게 요구해서 그렇죠. 전세권 등기를 한 예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 물건이 보통 이제 오피스텔 그러면 뭐 보증금 한 500, 1000 하고 월세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은 거의 101억 정도의 1억 정도의 가격이라고 추정이 되는 오피스텔에 전세가 8천이면 예.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그렇죠. 그 전세율 비율로 들어가 있으셨던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었었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전입신고도 하셨고, 예.
네, 그렇죠. 예, 전입이. 전입신고도 여기 보시면은 네, 2006년 7월 7일 날 네네. 이렇게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도 했어요. 일단은 예. 제가 만약에 세입자 입장이라면 1억짜리 물건에 8천이나 전세가 들어가는 거라면 전입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싶은데. 있죠. 예. 네. 왜냐하면 그래서-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뭐 직장관계나 이런 사유로 전입을 이탈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그 대항력이 무너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 분들은 네. 전세권 등기도 같이 하는데 네. 마침 여기 전세권. 등기부를 보니까 네. 소유자가 지금 주식회사 원형 토건으로 되어 있고 네. 요 위에 그 정형록이라는 세입자가 네. 전세권 등기를 바로 그 밑에 했잖아요. 네네. 예, 여기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이듯이 네. 전세금도 지금 8천만 원 이렇게 돼서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요. 네. 이 임차인은요, 저희가 이제 보통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을 만나면 보통 그냥 임차인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은 전세권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채권자의 성격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임차인이자 전세권자 네. 두 가지 지위를 그러네요. 가지고 있죠. 두 개 지위를 갖고 있는 예. 거네요. 두 개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건요, 경매나 이런 상황이 오면 본인이 편한 걸 선택하실 수 있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카드를 쥐고 있으신 거거나 두 개의 마찬가지예요. 권리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렇게 먼저 기억을 하고 이 네. 물건을 좀 이제 예. 보면은 되겠네요. 예. 근데 뭐가 문제가 됐었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 들어가죠. 네. 결론은 이 물건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때는 네. 경매 초보자들도 이제 그 정도는 알아요. 네. 세입자가 내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부터 판단하는데 그렇죠. 후순위 세입자 같으면은 뭐 당연 소멸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네. 선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네네. 배당 요구를 했다면 낙찰된 가지고 임차 보증을 다 받아간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임차 보증금 인수에 부담 없이 입찰을 할 수 있는데 네네.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은 고스란히 그 전액을 다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임차 보증금.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은 말 그대로 거의 망할 수도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8천만 원을 다 인수한 사건인 건가요?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수했느냐? 여기 한번 네. 회원님 잠깐 보시면 네. 요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죠. 그쵸. 그렇죠? 네. 아까 우리 저 앞에서 보다시피 요게 낙찰 금액은 1억 1,200 정도 조금 됐어요. 넘었죠. 네. 1억이 넘어요. 네.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고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배당 요구 종기가 2007년 7월 25일인데 그 안에 했으니까 적법한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대항력 부분에 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실제 요 사이트에 적혀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말 자체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또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전입일자가 2006년 7월 7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전세권과 저당권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네. 전세권은 정형록이 것입니다. 네네. 정형록이 요 임차인 동일한 사람. 동일이네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전세권이 소멸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잘못 기재를 한 거예요. 각 사이트마다 예. 다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가 오늘 본론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네네. 이거는 인수예요. 정신 똑바로 결론부터 차리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인데 여기 바로 밑에 저당권이 나와 있죠. 네. 요 저당권은 소멸입니다. 소멸이에요. 네. 이건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기준 등기 내지는 권리가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전입일이 빠르면 선순위가 되는 거고 네. 늦으면 후순위가 되는데 네. 요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의 설정일자가 2009년 6년 9월 5일이잖아요. 네네. 여기는 지금 같은 해 7월 7일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전입이 빨랐죠. 저당권보다. 네, 빨랐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순위면서 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요 부분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오늘 핵심 사항이 본론이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 물건은 왜 이런 사고가 터졌냐? 결국 입찰자가 분석하기
세입자 하나 임차인만 있으면 분석이 쉬웠는데 네네. 임차인이 전입신고까지 하면서 음. 전세권 등기까지 하면서 분석이 좀 더 어려워졌고 그것을 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결과론적으로 보증금 8천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한번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 예, 그죠? 예, 네. 그렇게 정리를 저희가 하면 되고, 늦는 경우에는 후순위 임차인. 예, 근데 이 사람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맞는데, 예, 배당 요구를 했으면 음.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예. 도대체 왜 저 8천만 원을 인수하게 된 거죠? 자, 네. 지금 8천만 원 인수한 그 이유가 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임차인이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네요. 이 배당 요구를 전입일도 했음에도- 빠르고 확정일도 이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네. 전세권이 어차피 자기 거니까 네네. 뭐 이걸로 받았다면 이거나 음. 이거나 똑같거든요. 전세권으로 배당을 8천만 원을 받든 네. 임차권으로 배당을 8천만 원을 받든 네. 받기만 했다고 하면은 임차권 전세권이 모두 소멸하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세입자의 네. 이 보증금 임차 보증금 8천만 원을 낙찰자가 8천 원을 다 인수한 사건인데 네. 그거는 이제 결국 못 받았다. 그러면 이유가 왜 못 받았냐?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선순위 확정일자까지 선순위로 받았으면 배당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그게 맞는데 그러면- 왜냐하면 음, 그쵸? 배당을 받겠다는 얘기는 채권이 돼버려서 받고만 나가면 그걸로 끝인데 뭐 네,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배 원장님, 네. 이 선순위 세입자가 못 받았다는 얘기는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받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받아갔을 수도 있고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그보다 더 선순위로. 아, 네네네. 그랬겠죠? 네. 예. 이 사건은 자 그러면 누가 받아갔을까? 사실 이제 이 문제가 좀 더 그 정확하게 설명이 되려면 우리가 배당 순위를 공부를 해야 돼요. 아, 네. 다만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오늘 이 사건 설명하는데 시간이 적절치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다시 추후에 이러는데 이것은 어쩔 수가 네. 없습니다. 네. 예, 배가 네. 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오늘 그러면- 우리 이 물건 소개하면서 우리가 교육하는 그 취지는 음. 주거용 건물이라고 해서 쉽게 보지 말라. 잘못하면 망한다. 거기에 핵심 초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한도 내에서만 설명드리면 네. 나중에 이제 좀 어렵더라도 추후에 반드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음. 지금 여기서 못 받았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1억 1,200만 원의 돈을 누군가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당권자가 받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지금 여기보다 늦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가압류 다 늦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가압류권자를 잘 보세요. 여기 가압류권자 여기서 해답이 나와요. 아, 네. 자, 눈치챘습니다. 국민은행이 있고 네네. 하나은행이 있고 네. 제1은행이 있어요. 네. 이 은행권의 이 가압류 채권은 일반 채권. 네네. 배당에서는 맨 꼴찌예요. 꼴찌 순위가. 꼴찌예요. 네. 이 사람들이 먼저 받아갔을 리는 없어요. 음. 그 다음에 개인 파가무게, 그 다음에 주식회사 데일리모. 이거 전부 다 이 가압류들은 일반 채권에서 배당에서 맨 꼴찌 순위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되어 있고 예. 날짜는 굉장히 늦는데요. 늦죠. 네. 네, 근로복지공단. 자, 근로복지공단이면 보통 이제 뭐 근로자들 보호를 위해서 네, 임금, 그렇죠. 임금 아, 임금 보호하기 네. 위해서 이제 그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음.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같은 걸 해결해주고 이런 부분도 아, 여기가 회사 소유, 그러니까 이 부동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원형토건이라고 하는 약간 그렇습니다. 건설 쪽이니까 예, 임금이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결국은 이제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원형토건 그러면 근로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임금을 못 받게 되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 내주고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요 사업 주체한테 너 내놔라 이렇게. 그러면 월급에 대해서 다 받는 건가요? 밀린 월급에 대해서? 예, 일종의 그걸 이제 대위변제라는 말을 쓸 수 대위변제. 있는데 이제 대신 우리 갚아주는 법률용어로는 거군요. 예, 아. 체당금이라고도 해요. 체당금. 네. 네. 하는데 대신 갚아주는 거죠. 네. 근데 100%다 주는 건 아니고 임금의 일정 부분인데 네.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10달간 임금을 못 받았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네네.
그 중에서 네. 3개월치, 아, 최근 3개월치는 최근 3개월. 경매가 됐을 때, 네. 그러니까 그 사업 주체, 여기서는 지금 여기 법인이잖아요. 네네. 법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돼서 낙찰이 됐을 때, 그 낙찰 대금으로부터 최근 3개월치 임금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주는 방법인 거군요. 그렇죠. 최단금이라고 하는 예, 것이. 예. 네, 그러면 가장 최근 3개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퇴직금도 만약에 10년치가 밀렸다. 아, 그럼 그 중에 3년분, 최종 3년, 3년분. 최근 3년분, 네. 최종 3년분. 혹시 그러면 뭐, 퇴직금은 1년에 보통 한 달치 월급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자가 최고 6개월치에 해당하는 월급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거의 예.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뭐 여기서 생기는 연체이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는 최우선 변제를 못 받습니다. 예. 요것만 딱 된다는 거군요. 그러면 근로자 수가 많으면 음, 그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커질 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도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갚아준 게 아, 1억 2,700여만 원인데 네네. 이 금액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원형토원에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이 네. 못 받은 임금 중에서 음, 각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음,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가 있다면 네. 그중 일정 부분을 100%가 아닙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셨던 두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 대신 갚아주고 네. 대신 근로복지공단은 이 회사의 재산이 경매가 됐을 때 거기에서 배당을 받는 식으로 가는데 이때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거예요. 최우선이란 얘기는 어떤 애들보다도 가장 빨리 받아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 거의 영순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숨겨진 우리가 조심했어야 되는 권리 분석이 임차인을 조사를 하면서 예. 돈 받아갈 권리들 중에서 적어도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체크를 거네요. 해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름은 딱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되어 있는 저런 애들만 나오면 좀 조심하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네.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네네. 가끔 여기에 선정 당사자, 선정 예, 당사자. 누구누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회사의 소유이면서 선정 당사자, 가압류권자나 배당류 아, 요런 경우네요. 여기도 지금 여기 선정 당사자 나와 있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임금 채권일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아, 100% 그렇지는 않지만요. 네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지금 직원들이 월급 못 받아가지고 요 지금 30명 아닙니까? 네네. 30명이 각각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우니까 네네. 그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 뽑힌 음. 대표자를 보통 민사소송 용어에서는 선정 당사자라고 그래요. 네네. 예,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 이것도 조심하자. 음. 다만 요 부분은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 변제 임금이 아닌 나머지 임금일 경우도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경미하면서 분석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합해 있을 수도 그러나 있고 빠져 있을 수도 조심하셔야 있고. 그러면 여기서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1억 1,200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네네. 누가 가져가요? 100% 여기서 아, 가져가요. 그렇군요. 남은 네. 돈이 없죠. 음. 집행비용 빠져나가고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우선 변제금 싹 빼가니 음. 결국 제로. 세입자한테 갈 돈은 제로. 그러니 낙찰자는 요것을 8천만 원을 전부 다 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수강생분 중에 정말로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똑같은 사례 때문에 전세금 2억을 못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아, 이런 네. 유사한 사례 때문에요. 네네. 예. 그랬군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상황들에서 예. 임금이 이제 이렇게 늦춰진다거나 했던 경우들이 좀 예. 있었던 것 같아요.